대출 규제 변화와 DSR 강화 적용 확대.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한 남성이 은행 상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출 거절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같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규제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대출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득도, 직장도, 신용등급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는 걸까요? 은행을 나서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자신은 그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대출 규제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중년층을 어떻게 덮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충격, 예고 없이 찾아온 대출 거절. 50대 중반의 한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최근 매장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고 옆 가게가 비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로 잡을 부동산도 있었고 매달 꾸준한 수입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던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미율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을 계산하는데 그의 경우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매달 성실히 갚아왔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제가 바뀌었고 개인의 상환 능력과는 별개로 비율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확장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계약금으로 놓은 돈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 규제라는 이름으로 막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에 대해 공부하고 대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크게 변했고 자신만 그 변화를 모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현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다. 그는 금융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변했고 왜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담보가치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이나 건물 같은 자산이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담보가 없어도 소득이 안정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중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가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고 신용대출로 5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할부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160만 원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의 40%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2,160만 원을 갚고 있으니 비율을 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사업 확장 기회가 와도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해도 은행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집대출, 생활비 대출, 자동차 할부가 있었고 매달 성실히 갚고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추가 대출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년층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계획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을 앞둔 남편과 50대 후반의 아내는 평생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고 이제는 노후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조금 더 큰 것으로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일부는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퇴 전이라 아직 소득이 있었고 신용도 좋았습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에 가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남아 있었고 남편 명의로 된 소액 대출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합산하니 새로운 대출을 받을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넣었고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부랴부랴 다른 은행을 알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위약금으로 떼이고 나머지만 돌려받았습니다. 그것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현재 아파트를 팔 것이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고 세입자는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살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세입자는 이미 다른 집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몇 달을 매물로 내놓아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낮춰야 했고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나갔고 생활비는 빳빳했고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자책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각성, 규제의 진짜 의도를 깨달은다. 어느 날 그는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나와서 규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는 국민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받고 또 오르면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담보 가치만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산했고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 규제입니다.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게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고통받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체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사업 자금처럼 꼭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규제의 딜레마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를 보호하려다 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막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규제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응, 살아남기 위한 선택들. 그는 재무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먼저 갚고 할부도 가능한 한 일시불로 전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관리였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히 갚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카드도 정리하고 신용점수를 높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먼저 금리가 높은 소액 대출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자동차 할부도 남은 금액을